러시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푸틴이 34개국 대사들 앞에서 한국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면서요. 시작은 러시아의 노골적인 강도질이었습니다. 연간 20만 대를 찍어내던 최첨단 자동차 공장. 러시아는 그걸 한국 돈 14만 원 헐값에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벌렸죠. 한국 따위 없어도 공장은 잘 돌아간다. 그런데 3개월 뒤 공장 가동률은 0%가 됩니다. 기계는 멀쩡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사람도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나옵니다. 러시아는 발악했지만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망가집니다. 공장이 시체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공장 하나가 멈추자 러시아 전역이 마비가 되고 하루에 날아가는 돈이 조 단위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결국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상대를 건드립니다. 그 상대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푸틴이 체면도 자존심도 내다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판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제조 시스템과 공장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온 요한 슈타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소문이나 과장이 아니라 각국 정부 보고서와 기업 공시, 그리고 실제 공장 운영 수치를 바탕으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러시아가 한 공장을 어떻게 다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러시아가 한국 자동차 공장을 가져갔을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했습니다. 전쟁 중이니 그럴 수 있다는 시기였고, 강대국이 마음먹으면 공장 하나쯤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냉소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공장을 단순한 설비로 봤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돌아가고 간판만 바꾸면 생산은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 유지 가능, 대체 부품 적용 가능, 생산 차질 없음. 문제는 그 판단이 얼마나 얕았는지가 곧 숫자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넘겨받은 뒤 가장 먼저 공개한 자료는 생산 재개 보고서였습니다. 분당 조립 속도 기존과 동일. 초기 가동 정상.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데이터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량 감지 횟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으로 튀었고, 품질 경고 로그가 특정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러시아 측은 이걸 단순한 초기 적응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조립 라인이 멈추는 횟수가 하루 기준으로 급증했고, 같은 공정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데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오류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고, 측정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기관 데이터, 다른 공정 기록, 다른 지역 공장 수치까지 겹쳐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져간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공장은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 논리와 제어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국제사회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고,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멀쩡한 기계가 멈추는지, 왜 고치려고 할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계속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가 생각했던 그런 공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가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손에 넣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과를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는 정상 가동이라는 문구가 돌았고 내부 보고서에도 생산 재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당 조립 속도가 유지됐고 라인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빠져도 공장은 결국 돌아간다는 식의 평가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실제 기록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공정 로그를 열어보자 경고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반복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불량 감지 비율이 기존 대비 2배를 넘어섰고 특정 조립 단계에서 정지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더 문제였던 건 이 현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이 수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측정 방식이 다르다. 초기 적응기다. 전쟁 상황이라 변수가 많다. 이런 설명이 내부 회의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설정값을 바꾸고 외부 기술진을 투입해 라인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정지 횟수는 줄지 않았고 같은 오류가 같은 시간대에 되풀이됐습니다. 하루 기준 생산 손실이 누적되면서 보고서의 숫자가 빠르게 불어났고 그제서야 재확인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기관의 데이터, 다른 공정의 로그, 다른 공장의 기록까지 겹쳐놓고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의심하던 쪽에서 먼저 침묵이 나왔고 숫자를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불량률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정 전체가 반응하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작업자의 숙련도나 장비 노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건이 걸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단정하던 분석가들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서로 다른 출처의 수치가 겹치자 말을 아꼈습니다. 생산량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효 출고 비율이 급락하고 재작업률이 급증하는 현상은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기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이 질문이 나오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나라가 무슨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겠냐는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공장을 설계할 때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따져보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조건이 어긋나면 스스로 멈추는 공장. 수치가 기준을 벗어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 그런 개념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 내부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원인을 찾기 위한 보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단순한 공장 하나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다른 시설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관측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다른 나라들도 모두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의 설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설계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숫자로 폭발하게 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공장 문제를 다른 시설과 나란히 놓고 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공장 하나의 운영 실패로 취급됐지만 며칠 간격으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자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경고가 뜨고 같은 기준을 넘는 순간 설비가 멈추는 현상이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각국 분석가들도 러시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상황에서 흔히 생기는 관리 부실이나 부품 수급 문제로 보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공장 생산 로그와 에너지 설비 운용 기록, 그리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까지 겹쳐보자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정상 범위에서는 문제 없이 돌아가다가 특정 수치를 넘는 순간 단계별로 반응이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여전히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센서가 과민하다. 알고리즘이 현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 설정을 조금만 손보면 해결된다. 그래서 다시 손을 댔습니다. 임계값을 바꾸고 예외 규칙을 추가하고 자동 정지를 무시하도록 설정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자동 정지가 사라진 대신 제작업률이 급격히 뛰었고 품질 경고가 누적되면서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출고 수량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반품과 폐기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데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수치를 본 외부 기관들은 처음으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측정 오류라면 이렇게 일관된 패턴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의 공장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만 같은 조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공장과 시스템을 설계한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준이 어떤 조건을 전제로 만들어졌는지. 처음에는 다들 입에 올리기를 꺼렸지만 자료가 쌓이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산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장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안전 그리고 장기 운영을 기준으로 수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기준을 넘는 순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방어였고,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러시아 내부 보고서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없음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지만 이제는 원인 미상이라는 문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말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되살리기 위해 더 강한 조치를 검토했고, 더 과감한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권위의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말은 사라지고 대신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스템이 자동차 공장에만 쓰였을까? 다른 산업에는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까?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러시아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장 안에서만 벌어지던 이상 현상이 공장 밖으로 번져 나가자 그제서야 외국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운영을 못해서 벌어진 사고라는 말이 압도적이었고, 한국이 빠져도 설비는 결국 돌릴 수 있다는 냉소가 깔려 있었지만, 생산 기록과 장애 기록이 동시에 쌓이기 시작하자 비웃던 사람들부터 먼저 표정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유럽의 제조 리스크 브리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러시아 내부의 관리 부실이라는 말이 회의실을 채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질문만 반복됐습니다. 기계가 멀쩡한데 왜 멈추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게임은 바뀐 겁니다. 외국의 반응은 처음부터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 자체를 부정하는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러시아가 공장 생산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내부에서는 하루 정지 횟수가 4회에서 17회까지 치솟았다는 기록이 돌았고, 어떤 날은 라인 정지 시간이 합산 80분을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외부로 흘러나오자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기록이 엉망일 수 있다. 센서가 과민하게 세팅됐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쪽 분석팀은 기록을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증은 숫자의 출처부터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운영 로그만 믿지 않고 전력 사용량과 압축, 공기 사용량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정상 생산이면 특정 시간대의 전력 그래프가 일정한 파형으로 흔들리는데 그 파형이 자주 끊기고 공정이 재시작할 때만 급격히 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 문장이 아니라 설비가 실제로 멈췄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았고 다음으로 이런 의심을 붙였습니다. 전력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검증은 공장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인프라 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력망 사고 기록과 공장 정지 기록을 겹쳐보니 정지 시점이 전력 사고와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전력이 끊겨서 멈춘 게 아니라 공장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떨어지는 형태가 더 자주 관측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생산을 못한다가 아니라 공장이 왜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반응하느냐로 초점이 이동한 겁니다. 이동이 시작되자 외국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작은 나라 취급하며 저런 시스템이 가능하냐고 비웃던 쪽에서 자료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공개 자료를 모아 따로 분석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북유럽의 한 산업 매체는 러시아 공장 문제를 단순 제재 후유증으로 정리했다가 며칠 뒤 기사 방향을 바꿨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장 운영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국이 설계한 운영 기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남아 제조협회 쪽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설비는 도둑질할 수 있어도 기준은 도둑질할 수 없다는 문장이 보고서에 실렸고 그 문장이 회의실에서 여러 번 인용됐습니다. 그때부터 재검증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대체 부품을 넣기 시작한 뒤 품질 경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지 이벤트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같은 오류 코드가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의심이 깨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장 서버의 경고 로그가 특정 조립 단계에서 연속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중 일부는 부품 규격 편차나 인증 불일치와 연관된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분류 체계가 러시아 쪽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검증은 같은 계열의 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로그 분류 체계와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공정 단계에서 같은 유형의 경고가 어떤 기준으로 뜨는지 확인하려면 러시아 공장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공장에 공개된 품질 관리 문서와 유지 보수 지침을 대조했고 그 과정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공장의 경고 체계는 러시아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 공장에 깔려있던 운영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러시아가 아무리 바깥 간판을 바꿔도 공장 안쪽의 판단 방식은 바뀌지 않았고 그 판단 방식이 특정 조건에서 공정을 멈추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외국의 반응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당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과장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기준을 넣었는가? 그 질문이 나온 순간부터 관심은 또 한 번 이동합니다. 러시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상황을 예상했느냐로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이 이동은 빨라졌습니다. 공장 문제는 생산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업률과 폐기 비용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제작업이 급증했다는 항목이 반복해서 등장하자 외부 분석팀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상 생산을 유지하면서 제작업이 늘었다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것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확산되자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의 공장 운영 방식과 인증 체계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얕보던 나라들이 자료를 달라고 연락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러시아 내부에서는 더 거친 대응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무시하고 강제로 돌릴 방법, 운영 체계를 우회할 방법, 외부 기술로 제어권을 되찾을 방법. 이런 발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발상 자체가 위기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억지로 돌리는 순간 더 큰 손실을 남기도록 설계된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가 어떤 형태로 숨어 있는지는 아직 앞에서 다 꺼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분명해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얕보던 시선을 접고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기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다시 돌리겠다고 선언하던 날 저는 회의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얕보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누구 하나 농담을 하지 않았고 공장 설비 사진이 뜨자마자 질문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정확히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왜 멈췄는지보다 먼저 왜 그런 방식으로 멈추게 설계됐는지를 따지는 사람들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 순간부터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조롱이 아니라 경계로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장 문제를 기술 결함으로 몰고 가려 했고 일부 외국 언론도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러시아가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발표를 내자 제조 전문가들이 바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숫자부터 확인하려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라인이 움직이는 영상이 돌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 재시작 횟수와 안전 경고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국의 첫 반응은 기록 오류 의심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로그는 조작되기 쉽고 설비 경고는 과민하게 잡힐 수 있으니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러시아가 공개한 생산 수치가 아니라 외부에서 바꿀 수 없는 흔적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인된 건 공장 제어 시스템의 통신 흔적이었습니다. 공장 설비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일정 주기로 유지보수 인증을 갱신하면서 안전 기준과 제어 규칙을 업데이트합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가져간 뒤 그 갱신이 끊겼다는 정황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났고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공장은 고장난 게 아니라 보호 모드로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의심이 터졌습니다. 인증 갱신이 끊겼다 해도 공장이 통째로 멈출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러시아가 생산을 계속하려고 바꿔 끼운 부품 비율과 공장 반응이 같은 시점에 겹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비정품 부품이 일정 비율을 넘는 순간 경고가 폭증하고 공정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됐고 그 기준으로 언급된 값이 30% 전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치가 임의로 설정된 가짜 기준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실패를 덮으려고 기준 탓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검증이 그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럽 쪽 공급망 분석팀이 다른 지역 공장의 품질 관리 문서와 설비 유지 기준을 대조했고 동일한 범주의 기준이 이미 존재한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이 나온 뒤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30%라는 값이 러시아가 만들어낸 변명이 아니라 원래 그 공장이 품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걸어둔 경계선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쌓일수록 시선이 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고치려고 손을 댈수록 상태가 나빠졌다는 보고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설계된 반응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고 특히 중국 쪽 기술팀이 우회 접속을 시도한 흔적과 같은 시간대 공정 오차가 급격히 커졌다는 기록이 붙어 나오면서 의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결정타가 된 건 정밀도 기록이었습니다. 공장 설비 가운데 용접과 차치, 정렬을 담당하는 장비는 허용 오차가 0.001mm 수준으로 관리되는 구간이 있는데
러시아가 강제로 기준을 풀었을 때 오차가 순식간에 0.1mm 단위로 뛰었다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조금 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품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어서 외국의 평가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센서 오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센서가 불량이면 그런 값이 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센서 한두 개의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의 장비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결과는 불편할 정도로 일관됐습니다. 장비가 문제라면 산발적으로 튀어야 하는데 기준이 풀린 순간부터 여러 공정에서 같은 패턴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패턴은 기계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기준이 사라져서 흔들린 패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야 외국의 관심이 완전히 원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고치지 못하냐가 아니라 한국이 왜 이런 구조로 설계했느냐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운용 규칙을 팔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고, 누군가는 한국 공장이 가진 진짜 자산은 로봇이 아니라 인증과 업데이트와 품질 기준의 묶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반응은 이때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몇몇 언론은 러시아 공장 문제를 조롱거리로 쓰던 태도를 거두고 한국의 제조 운영 체계를 별도로 설명하는 기사로 방향을 틀었고, 어떤 정부 기관은 자국 산업 설비가 외부 인증 구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만 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숫자와 기록을 들여다볼수록 그 일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쯤 되자 공장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품을 바꾸고 설정을 만지는 시도로는 근본을 건드릴 수 없고, 오히려 기준을 더 건드리면 손실만 커진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지로 올린 건 기술 해결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공장 밖에서 상대를 흔들어야 한다는 발상이 등장했고, 그 순간부터 상황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가져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이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폭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고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였으며, 방어를 무시한 순간 공장은 누구 편도 아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외국의 시선은 이미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남은 건 러시아가 그 경고를 듣느냐 아니면 더 큰 선을 넘느냐 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로는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한 순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보고서의 문장도 바뀌었습니다. 복구 가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 협상 필요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그 표현이 위로 올라가자 곧바로 외교 채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인 이유가 공장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장이 멈춘 건 신호였고, 그 신호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숫자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반응은 이 단계에서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러시아의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위기를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프레임이었고, 한국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졌을 리 없다는 얕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조용히 수치를 모았습니다. 언론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누적되는 기록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러시아가 공장을 고치려고 했던 시도와 실패의 시간표였습니다. 부품 교체가 있었던 날, 설정 변경이 있었던 날, 외부 기술진이 투입된 날, 그 직후 공정 정지와 오차 확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걸 달력처럼 펼쳐놓고 대조하자 하나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그 손실이 공장 밖 손실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자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더 강하게 이동했습니다. 왜 공장이 멈추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너무 늦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공장을 멈추게 만드는 조건을 스스로 계속 밟고 있느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운영 체계가 무엇을 감지하고 무엇을 차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새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국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자국의 핵심 공장과 인프라가 어떤 외부 부품과 어떤 인증 규칙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러시아만의 문제로 보였지만 숫자를 대조할수록 이 구조는 어느 나라든 겪을 수 있다는 불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러시아가 외교 채널에서 던진 메시지는 짧고 거칠었습니다. 조건을 말해라. 이 한 문장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군사력이 아니라 제조와 운영의 공포였고, 기계를 못 돌리는 나라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외국의 언론도 이때부터 단어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러시아가 공장을 되찾았다고 쓰던 기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가 공장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미 흐름은 바뀐 겁니다. 공장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공장을 지배하는 규칙이 누구 것이냐로 관심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논쟁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한국이 러시아의 산업을 좌지우지할 만큼 연결고리가 있는가?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선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들어갔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췄다고 전력과 물류가 멈춘다는 건 과장처럼 들리니 과장인지 아닌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증은 러시아의 공장 영상이나 발언이 아니라 수출입 기록과 보험 기록과 선박 운항 기록 같은 바깥 데이터로 진행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러시아가 손댈 수 없고 전 세계가 동시에 보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 징후가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항만에서 특정 장비의 입항 지연이 반복됐고, 같은 주에 물류 재고가 급격히 흔들렸다는 보고가 겹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재의 영향이라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이 들어가면서 의심이 깨졌습니다. 제재로 생기는 지연이라면 장비 종류가 넓게 흔들려야 하는데 특정 설비와 특정 제어 부품에서만 반복적으로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국의 분석팀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강제로 운용하면서 정품과 규격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기준에 걸려 설비가 자주 멈추거나 보호 모드로 들어갔으며 그 여파가 공급망으로 전이됐다. 이 가설은 다시 다른 데이터로 확인됐고 여러 보고서에서 같은 방향의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의 반응이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고 떠들지 않았으며 대신 원칙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자산, 신뢰, 기준.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 단어들이 나오면 사실상 대화의 주도권이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결국 더 강한 압박 수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로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발상이 테이블 위에 올라간 순간 외국의 시선은 다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고, 그 우려는 단순한 공장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이 어떤 규칙을 들이밀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보다 한국이 어떤 기준으로 문을 열고 어떤 기준으로 문을 닫느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규칙의 싸움이었고, 규칙을 가진 쪽이 판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결국
그 규칙을 깨뜨리기 위한 선택을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그 선택은 공장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벌어지고 한국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붕괴가 아니라 국가의 체면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꺼번에 걸린 판으로 커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기술로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순간부터 모든 보고서의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복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체면과 통제라는 단어가 올라왔고 그 단어가 올라온 날부터 러시아는 공장 안에서 해결하는 길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라인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다음 행동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과 외교로 향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을 두드렸습니다. 겉으로는 관계 회복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살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고 그날 대사관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동차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러시아 내부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까지 줄을 섰다는 건 이미 다른 산업들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증거는 곧바로 숫자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반응은 처음에는 또 비웃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과장하는 것 아니냐. 한국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겠냐.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못 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간 시간대와 맞물려 항만의 정박 지연 기록, 보험 위험 경보 통신 공백 구간이 동시에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각국 분석팀이 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서로 다른 출처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가 반복되자 오류라는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기대한 건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돈을 제시하고 조건을 낮추고 굴욕적인 제스처까지 감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갑게 정리된 원칙이었습니다. 공장을 되살리는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러시아가 듣고 싶어 하던 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쪽은 다시 한번 논리를 꺼냈습니다. 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대체 부품도 성능이 비슷하다. 공장은 결국 설비가 전부다. 하지만 한국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공장이 설비가 아니라 기준과 인증과 운영 체계의 결합이라는 점을 짧게 정리했고 러시아가 지금 겪는 건 고장이 아니라 보호 반응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눈빛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외국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은 러시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기준을 고집하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냉정하다고 비난하던 논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늘어났고 그 해석이 설득력을 얻은 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출수록 러시아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구조가 명확해졌고 그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러시아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원하는 답을 못 얻은 러시아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술과 원칙으로는 한국을 움직일 수 없으니 힘으로 흔들어야 한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도 외국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그 정도로 무모하겠냐. 하지만 러시아의 해상 통제 구역 확대 경고, 방송 빈도 증가 군함의 항로 따라붙기가 동시에 관측되자 의심이 줄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위성 자료와 선박 신호를 재검증했고 선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되자 더 이상 우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마지막 카드를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선박을 압박하면 한국이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러시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제 규칙의 틀 안에서 끝장을 볼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예상해서 사건이 시작되자 처음 반응은 혼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 검문 강화라고 주장했고
일부 외국 언론도 잠깐 그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 줄의 주장보다 먼저 수치와 기록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선박 신호였습니다. 항로 변경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됐고 통신 공백 구간이 특정 위치에서 겹쳤으며 군용 주파수 사용 흔적이 같은 시간대에 관측됐습니다. 처음에는 전파 간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위성 관측 자료와 선박 자동 식별 기록을 겹쳐보는 방식이었고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바다에서 같은 움직임이 여러 자료에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류가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과격한 말로 싸우지 않았고 대신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경고 방송 시각, 통제 구역 설정 시각, 접근 경로, 선박 신호 변화. 이 자료들은 한꺼번에 묶여 공개되었고 그 공개 방식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누구 한 곳에만 던진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러시아는 설명을 잃었습니다. 외국의 반응이 바뀐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자료가 과장될 수 있다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보험사 위험 경보 발령 시각과 항만 당국의 대응 기록을 대조했고 이 기록은 러시아나 한국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시간대가 맞아떨어졌고 의심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사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강경 대응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국제 망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더 치명적으로 무너진 건 공개 망신의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강경한 지시와 선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최고 권력자들이 전면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검증이 들어갔습니다. 통신 기록과 명령 체계의 시간표를 대조하고 각국이 따로 확보한 자료를 겹쳤습니다. 같은 문장이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확인되자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러시아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외부에는 체면을 세워야 했지만 내부에서는 책임자를 내놓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공장 문제를 밀어붙이던 실세가 표적이 됐고 그 실세는 하루아침에 고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결정적인 문서와 지시 흐름이 그 사람에게 모이면서 길이 막혔고 러시아 내부 권력 구조는 생존을 위해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그 실세는 공개적으로 밀려났고 곧바로 강제 조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외국 언론은 그 장면을 러시아의 추락으로 규정했고 한국을 얕보던 논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공장 하나가 아니라 국가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 버티면 손실이 끝없이 커지는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개 사과가 나왔고 강제로 가져간 자산을 돌려놓겠다는 의사가 정리됐고 문제를 키운 협력과 기술 이전을 끊겠다는 문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때 외국의 반응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던 조건이 현실이 되자 한국이 어떻게 이 판을 끝냈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 움직임이었고 그 원인은 결국 한국의 기준과 기록으로 귀결됐습니다. 마침내 공장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복귀했고 설비는 매뉴얼대로 점검됐으며 무리한 우회가 제거됐습니다. 정지 기록은 빠르게 줄었고 품질 경고도 안정됐으며 생산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몇 달 동안 발악해도 못하던 일을 한국은 기준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결말을 보고 외국은 한국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가진 나라. 설비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운영을 설계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값으로 보지 않는 나라. 러시아가 공포에 질린 이유는 공장이 멈춰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배신하면 숫자와 기록이 먼저 복수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동시에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단순합니다.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있지 않고 한국이 끝까지 지켜낸 신뢰라는 계약에 있다는 것입니다.